네, 김주대 뉴스 정면 승부,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김철근 개혁신당 전 사무총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합당 얘기, 민주당 사이드에서 얘기는 했는데 조국혁신당 사이드에서 얘기는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원래 지방선거 전까지는 안 한다고 작년 9월인가 최고위에서 한번 조국 대표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몸값을 높이려고 하고 존재감을 넓힌 다음에 뭐 다음 총선이나 대선 전후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결정을 약간 화답을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득실이 뭐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조국 대표의 정치적 야망이 크죠. 이분은 대선을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비례만 있어서 네. 실제 지역구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3당으로 지방선거를 치러보려고 실제로 착수를 해서 보니 네. 이게 정말 간단치 않다. 개혁신당도 지금 간단치 않죠. 저희는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 관계자분께서 네.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제가 3당 선거를 해봤잖아요. 네. 바른미래당으로 지방선거를 해봤는데 그때 서울시장서부터 광역단체장도 많이 냈고 그다음에 다른 후보들도 많이 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 전국적으로 당선시킨 사람 5명이었는데 기초의원 5명 당선됐어요. 그 설명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네. 조국 혁신당 관계자한테 핵심 관계자한테. 그랬더니 굉장히 곤욕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럼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네. 이 당을 합당을 하실 때는 그래도 좀 비싸게 부를 수 있을 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결과가 안 나왔을 때 하는 게 좋죠. 지방선거 참패하고 결과 다 나온 다음에 별로 경쟁력도 없네. 이런 상황이 밝혀지고 나면 훨씬 상황이 더 안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네. 조국 대표의 야망, 큰 정치적 야망과 그다음에 가능하면 조국 혁신당의 사람들을 조금 더 값비싸게 합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겠죠. 지금이 오히려 블러핑이 가능하다. 그렇죠. 지금 요거.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저점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참고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바른미래당 광역의회에서 5석이고 기초의회에서 21석, 그래서 26분의 당선자가 있었습니다. 네. 많이 됐네요. 네. 많이 그때 됐어요? 정의당이 37석이에요. 11석, 26석. 그러니까 그거보다 적었으니까 좀 더 힘들긴 했겠네요. 전국 동시 지방선거라면 당선자가 4천 명이 나와요. 네. 그러면 최소한 전국 정당을 하면 한 반 정도는 출마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2천 개. 네. 쉽지 않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바른미래당도 당시에 제가 이제 강동구에서 당협위원장 할 때 보면은 이제 구청장 나왔고 그다음 이제 숭숭 새는 거죠. 이제 그렇겠죠. 아무래도 다 못 내니까. 네.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당세라는 게 이 총선보다 이런 데서 훨씬 더 티가 나죠. 지방선거에서 엄청 티가 나니까 아마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로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지금이 상한가다. 지금이 오히려 상한가다. 예, 지금이. 타이밍을 좀 잘 아쉽긴 하겠네요. 지지율 다 보고 사실 이전에는 더 기세등등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총선 때 생각하면. 그랬는데 네. 예, 4년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대선도 중간에 있었고 이제 남은 게 2년 후 총선인데 그때까지 뭘로 모멘텀이 갈 없다. 거냐.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 아니에요. 대선 직후에 이준석 대표가 제가 듣기로는 지방선거를 어떻게 개혁신당이 치르느냐에 따라서 당이 계속 잘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된다. 똑같은 고민을 총재님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다르죠. 대선 후보를 낸 정당과 네. 내지 않은 정당이 차이가 있고 지역구 의원이 있는 정당과 없는 정당이 차이가 있죠. 아니 아까는 대선 후보를 냈던 바른미래당 성적이 안 좋았다고 자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당이 그렇게 선거 치르기 쉽지는 않다. 쉽진 않다. 네, 그걸 제3당이. 얘기하는 거고 단 지금 이게 양강이 완전히 딱 50대 50으로 붙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엄밀하게 하면 한쪽이 기울어졌어요. 네. 거의 6대 4, 7대 3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3당이 공간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또 네. 김조 대변인 어떻게 조국 보십니까? 혁신당의 목적 자체가 약간 프로젝트성이 있잖아요. 조국 대표의 대선 프로젝트다. 아니 그거보다는 윤석열 내란 속의 피자 탄핵이 사실 제일 목표였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탄핵되고 지금 재판 받고 뭐 거의 형이 확정될 그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목적이 하나 사라진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민비죠.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 이 자체가 민주당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을 끝내겠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독자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뭐 지역의 국회의원을 만들고 어떤 큰 가치를 가고 이랬다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한 목적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 1차 목적이 일단은 달성됐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회의원들 비례 국회의원들은 좀 명망가들 셀럽들 정치권 인사들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한 10명이 구성돼 있는 반면에 네. 그 조국 혁신당의 당직자 그룹들은 대부분 보면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고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민정수석실, 홍보실 이렇게 어떤 보좌 라인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결국 과거 민주당의 주류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과의 어떤 합당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동질성이 훨씬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끝난 이 시점 그리고 정부 여당 민주당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통합에 대한 욕구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는 전부 다 결국 될 거라고 보는데 김지호 대변인 아무 대변이니까 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큰 틀에서 결국은 될 건데 시기와 방법은 조금 고민이다. 근데 저희는 사실은 뭐 전당대 1인 1투표도 있고 한 3, 4년부터 당원 주권주의를 굉장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절차와 의견 수렴의 그 과정도 좀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어쨌든 이해찬 대표 서거 이후에 어떤 식으로 당원들의 중지가 모아지는지 요걸 1인 1표제랑 똑같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1인 1표제는 과거 4년 전부터 저희가 꾸준하게 추진했던 거고 이건 좀 급작스럽게 나온 제안이기 때문에 네. 당원들 중지를 좀 모아봐야 됩니다. 아, 당원들 중지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 그 조국 혁신당은 집권 야당 하다가 집권 여당 되는 거야. 아, 그냥 무조건 된다고 보시네요. 아, 지금 안 되면요. 네. 양측 다 내상이 너무 커서 안 이미 돼요. 양쪽이 다 꺼냈는데 그럼요. 정청래 조국 대표 입장에서 무조건 이제 이미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역으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도 결국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도 이렇게 3당 합당이 되고 나서 DJ가 고립됐잖아요. 네. 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신민주연합당도 만들고 민주당으로 그 제야까지 전부 이렇게 네. 통합하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윤핵인 당 부정선거 당하고 못하죠. 어떻게 그걸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합쳐지는 순간 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밖에서 볼륨을 키우고 밖에서 좀 두드려 패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차후에 않을까. 정계 개편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지방선거까지는 그럴 일 없을 것 같다. 특히 지금 국민의힘 상황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특검 공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왜 단식을 그런 식으로 끝냈냐 해명해봐라. 이게 뭐냐. 오히려 공조도 잠시 중단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사실은 그래서 힘 있는 연대는 어렵겠지만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 등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 정도는 정치연대 선거연대가 가능하지 않냐라는 분석들이 좀 있던데. 선거는 정당 대 정당이 하지 개인 대 개인의 사적 관계로 하진 않는다.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 연대는 안 하더라도 국지적 연대를 하는 경우들은 뭐 그 진보 민주 진영에는 다수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냥 그거는 여쭤보는 이제 거죠. 그 진보 민주 진영은 그런 걸 잘하잖아요. 여러 번 해봐서. 네. 근데 보수는 그런 걸 안 해봐서. 근데 그게 곤란하실 테니까 네. 자꾸 제 눈치 보시는데 네. 서울시장 선거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어요.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쭉 하는 선거란 말이에요. 줄투표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 입장에서 구청장 후보도 있고 시의원 후보도 있고 구의원 후보도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가 없을 때 자 뭐 지민비조처럼 서울시장은 오세훈 나머지는 개혁신당 이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바른미래당 때 그런 게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되려면 예를 들면 확실히 당선될 때
국민의힘이 공천 안 하면 됩니다. 개혁신당만 나가고 그러면 선거연대가 되겠죠. 구청장 한두 개를 양보한다든지. 그 아니 내줘야 뭐 뭔가 되는 거지. 하나도 안 내주고 양보라 그러면 선거연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에 있는 전 당대표도 제명시키는 이 상황인데 그러한 양보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쪽 와서 얘기하세요. 네, 마지막 요거 얘기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지명 철회는 예상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왜 자진 사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어쨌든 뭐 길고 길었던 이해운 사퇴라고 할까요? 끝이 났는데 지금 뭐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까지인데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진석 대변인부터. 일단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결론은 지명 철회 자진 사퇴도 아니고 낙마한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공격할 소재가 있긴 있는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저희 당에 쭉 계셨던 분이 진영을 바꿔서 지명을 수락한 상황이 되나 보니 어떻게 보면은 그 화살이 자꾸 저희 쪽으로 되돌아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참 잘 생각해봐야 되겠다. 더 얘기하면 할수록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구나. 청약도 저렇게 받고 아이 대학도 저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참 정제해서 발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김창근 총장님.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별로 잃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시도했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시도할 거 아니에요. 단 청와대의 어떤 인사검증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다 드러났잖아요. 예를 들면 갑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정무수석실 통해서 세평 조사만 좀 해봐도 그냥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건 검증을 못했다는 게 너무 좀 황당한 거고 사실은. 왜냐하면 천하람 의원실 같은 경우가 검증한 게 그 재산 목록을 보고 한 거거든요. 네. 그거 갖고 파고 들어가서 이제 한 건데 그거 자체를 검증을 사전에 못했다는 것은 조금 뼈아픈 얘기고요. 그래서 비록 그 철회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했던 이른바 진영을 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점수를 따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청문회까지 하고 마지막까지 판단을 유보해 줬잖아요. 네. 기회를 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진영을 넘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분이 그 나름대로 사전 준비가 전혀 안 된 분을 네. 결국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글쎄 방금 얘기했듯이 진영별로 국민 전체가 봤을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재산 많은데 돈은 어떻게 벌었으며 그다음에 뭐 시아버지가 누구였는데 사회 공헌해 갖고 손자가 학교를 그렇게 갔다며 그다음에 뭐 상속은 어떻게 했다며 이런 것들이 장난하게 다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얼마나 좀 우울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집권 여당의 책임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앞으로 보수 인사 영입할 땐 정말 저희보다는 진짜 2배, 3배 더 검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해운 후보자의 어떤 그 이미지 자체가 좀 깐깐하고 똑똑하고 엘리트다운 적이 똑부러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재산 형성을 했을 거를 저렇게 열심히 정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재산 형성을 하는데 매진했을 거라고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웠고 아마도 우리 진영에 있는 인사 같았으면 그 야야야 녹취록 터졌을 때 바로 그냥 낙마하고 자진 사퇴했을 겁니다. 강선우 후보처럼. 그럼요. 근데 네. 뭐 그것도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정말 힘들게 모셔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소명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든 이재명 대통령의 보수 대통합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임명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이게 뭐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요. 네. 천하람 의원실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단계 뛰어넘는 네.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한 단계 뛰어넘는 그 수법을 찾아냈다. 그냥 청약 당첨됐다 그러면 그냥 공정하게 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네. 그 세세한 것까지는 못 보거든요. 저는 그 의원실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뭐 실패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근데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재산 형성 과정이었고 네. 그리고 자녀들 대학 입학 과정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 보겠습니까? 석연치 않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또 네. 거기에 뭐 아버지가 거기 교수인데 네. 그럼 뭐 영종도에 무슨 또 잡종지를 삽니까? 아. 그게 수십억씩. 그게 외삼촌 땅이었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매수가가 좀 삼촌. 매수가가 좀 이상하다. 뭐 그냥 땅 계약서다 이런 얘기도 강남 있더라고요. 반포에서 빨간 바지 입고 부동산 컨설팅 하시는 분이 그럼 우리가 이해하죠. 네. 근데 이분은 정말 서초에서 3선 국회의원 하신 분이고 모든 토론에 청문회 나와서 정말 비수 꽂는 말씀을 하신 분이 그랬다고 하니까 저 진짜 정말 저도 그동안 허탈, 표현의 자유가 없으셨던. 저도 허탈합니다. 저도 허탈해. 근데 이게 자꾸 제가 빨간 바지로 왜 나와요? 강남 보면 돼지 엄마들이라고 있어요. 빨간 바지 입은 돼지 엄마지. 부동산 컨설팅 하시고 유튜브 하시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갑자기 네. 어쨌든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다소 격한 표현에 이제 심기가 불편하셨더라도 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 시간이 아닙니다. 네. 김경시 의원 사태 요거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저희한테 허락된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여기서 세 분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었습니다.